다음은 표 2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대통령 순서대로 먼저 쭉 이름을 외우고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 다음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어, 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외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죠.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한 학생의 죽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결국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고 내각 책임제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장면을 총리로 하는 장면 정부가 수립됩니다. 장면 정부. 자, 그러나 장면 정부는 9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죠. 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수립된다. 장면 정부는 9개월 만에 무너지는데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다. 박정희 정부는 18년간 유지되는데요. 박정희 정부의 몰락은 1979년 측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최측근 김재규라는 인물에 의해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총을 맞게 되죠. 암살되면서 박정희가 죽으며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12.6 사태라고 하고요. 그 최고 권력자가 서거한 그 공백기를 이용해 스물스물 네, 새로운 군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월 12일 날 군사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결정적으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평화적인 어떤 비교적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를 무력 폭력으로 진압한 다음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영화로는 여러분들이 택시 운전사 최근에 그리고 화려한 휴가 이런 영화들이 있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전두환이 처음에는 박정희가 만들었던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되지만 곧 개헌을 통해 7년 단임제 그리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 노태우에게 정부를 넘겨주려고 했을 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넘어가는 사이에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였습니다. 이때가 1987년이었는데요. 특히 6월 달에 어마어마한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항쟁의 와중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생의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죽은 사건이 있게 되죠. 6월 민주항쟁은 계엄령으로 탄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대처하지 않고 그 이유는 88년 올림픽이 곧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고 결국 대통령의 임기 5년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 헌법 지금 현재의 현행 헌법이 마련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복잡하죠?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 사이에 4.19 혁명, 장면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 사이에 5.16 군사 정변, 자, 박정희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로 가는 사이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가는 사이에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있었다는 거를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죽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났던 4.19 혁명에서는 마산 상고 학생이었던 김주열, 최루탄의 눈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시신.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김주열의 죽음. 자, 또 뭐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6월 민주항쟁 때 물고문을 당해 이제 사망했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의 죽음,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죽은 이한열의 죽음. 이렇게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정부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기 2년짜리 재헌국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헌국회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민특위 활동, 그리고 농지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민특위 활동은 실패로 끝나고요. 이승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죠. 농지개혁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50년부터 53년 사이의 6.25 전쟁입니다.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압록강까지 우리가 반전 올라갔고요.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중국군이 개입하게 되면 다시 후퇴를 하다가 38선 부근에서 새롭게 접전이 한 거의 2년간 치러지는 가운데 결국 38선을 조금 조정한 그런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죠. 특히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루어진 최초의 국제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 그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많은 뭐 이산가족 문제라던가 전쟁 고아 문제라던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산업시설이 다 무너지고 폐허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어떤 그 대결, 상대 쪽에 대한 어떤 극심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이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관한 것.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은 대통령 1대, 2대, 2대, 3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장기 집권을 위해 이제 헌법을 2번이나 뜯어고치게 되죠. 1대 대통령에서 2대 대통령이 될 때 자신에게 불리한 국회 간접선거 방식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거,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2번 대통령 하면 끝나야 되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반올림의 억지 논리를 무려 억지로 통과시켰던 4.4.5입 개헌,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 이후에 이승만은 선거를 치렀지만 또 만만치 않았죠. 그 이후에 독재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진보당 사건, 즉 평화 통일을 주장하던 대통령 후보였던 그 조봉암을 대선인 끝낸 다음에 간첩으로 사형시킨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정부, 재헌국회 활동, 6.25 전쟁, 장기 집권과 독재. 다음은 장면 정부입니다. 장면 정부는 일단 내각 책임제 정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장면 정부 때에는 그동안 이승만 정부 하에서 짓눌렸던 민주화 요구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는데 이 장면 정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박정희는 18년 장기 집권을 했던 만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공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과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는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시기입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구룡 외교,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차관을 들여오게 되죠.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이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베트남 파병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게 되죠. 베트남 특수를 통해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지만 브라운 각서도 체결을 했지만 고엽제 문제라던가 아니면 라이따이안 문제 같은 것을 낳았습니다. 박정희도 2번 대통령 한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결국 어, 그 날치기로 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걸 삼선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년대는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삼선 개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영상 시간을 조금 짧게 하기 위해 대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를 꼭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박정희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삼선 개헌 이후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데다가 결국 그 미국 닉슨 대통령이 발표를 하나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닉슨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공산주의와 맞선 그런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자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 아시아 안에서 일어난 여러 나라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자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라. 어, 이런 것들을 쭉 발표하면서 미국이 먼저 공산국가인 중국하고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핑퐁 외교라고 하는데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박정희 정부에게는 냉전 체제가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했지만 냉전이 완화되게 되자 박정희는 비밀리에 북한의 김일성과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 즉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에 최초로 합의를 했다 발표를 하게 돼요.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결에 의한 통일. 이후 국회를 해산하고 결국 어, 어, 새로운 헌법 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 1년의 과정을 10월 유신이라고 하고요. 이때 마련된 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 박정희의 독재하면 바로 이 70년대 유신 시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의 특징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는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건 대통령 명령인데 이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대통령이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독재 헌법을 마련해 유신 시대가 지속되게 됩니다. 자, 1970년대 말에 결국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자, 전두환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선제의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간접선거라고 했을 때 잠실 체육관에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죠. 전두환 정부 때에는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한 끝없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전두환 정부는 굉장히 강경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정치로부터 좀 무관심해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유화책을 펼치게 되는데 정말 따뜻한 느낌? 좋아진 느낌이 막 들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중고교생 두발 그리고 교복이 자율화됩니다. 선생님이 이 시절에 중학교에 다녔는데 교복 만들자마자 교복이 자율화되면서 못 입고 다녔죠. 자,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라는 게 있는데 해제되고요. 프로야구도 출범합니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 자, 다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아까 88 서울올림픽 노태우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에는 마침 냉전이 종식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중해의 몰타 섬에서 만나 냉전의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우리 정부도 여러 공산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 자, 이거 우리 노태우 정부 때고요. 또 노태우 정부는 사실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죠. 그 직선직 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력한 그 민주화 인사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통령이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50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50은 바로 이 전두환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회, 이 청문회 스타로 뜬 인물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50 청문회까지 노태우 정부, 자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를 표방하게 되는데요. 민간인 정부란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군인들이 통치를 했죠. 김영삼 정부의 최대 업적은 보통 금융실명제를 얘기하는데요. 금융실명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 금융실명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실명제가 무엇인지를 좀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거래를 할 때, 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 가짜 이름이 아닌 반드시 실제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명제라고 합니다. 어디 갔죠? 금융실명제.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가 마련되면서 금융거래가 투명화되고요.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 우리가 음, 지원을 받는 그 IMF 외환 위기, 국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김영삼 정부하면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게 되는데 일단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외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뭐 일부에서는 퍼주기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남북 관계가 정말 따뜻하게 개선이 되게 되고 이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것이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가죠. 그래서 평양에서 만나 6.15 남북 공동 선언 김정일과 만나는 거예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게 되고 경의선 철도가 놓여지게 되고 육로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산가족이 정기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정말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썼죠. 참여시키는 정부, 국민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정부, 참여 정부를 표방했고요. 무엇보다 친일 문제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친일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과거의 우리 역사 중에 의혹에 잠겨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쭉 하나씩 진상을 규명해내는 활동을 했고 국민과의 소통에 힘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교과서를 최소한 5번, 최대 10번 내용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입으로만 읽어도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꼭 교과서 읽고 시험 보도록 하세요. 자, 파이팅!